민초랑 상향으로 만세 전성에 이어 흰색 한복을 입은 학생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 1세기가 지난 지금이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어 그때의 아픔, 우리 민족의 굴욕과 독립에 대한 열의를 느꼈던 그때를 연결해주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충효예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화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3.1운동하면 화성시를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의 만세 시위가 일본 주재소를 파괴 전수하고 순사를 처단한 국내 유일의 항쟁이라는 점과 전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일본의 처절한 복수국이 자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시의 3.1운동은 송산지역, 이정장안지역, 그리고 역사의 참변 제암리, 고주리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시의 독립운동, 그 역사의 항쟁지 송산지역부터 시작합니다. 평산년의 경우 고종황제의 복장에 참여하고 돌아온 홍유선과 매일 신고를 통해 서울, 인천, 안산 등 인근 지역의 만세 소식을 접하게 된 홍면옥과 왕광현, 홍준호, 예종기 등이 중심으로 15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송산 면사무소 부근에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3월 28일 사강리 장날엔 천여 명의 군중이 국권 회복을 위해 직접 만든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규모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일본 순사들은 군중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권총으로 위협했고 주동자인 홍면옥에게 실탄을 발표하게 된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노구씨는 남양으로 철수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분노한 시위 군중은 순사부장 노구씨를 돌과 몽둥이로 처단한다. 자, 이렇게 독립운동의 여파가 화성 지역에까지 몰아닥치고 그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일제의 강경한 시위 진압이 이어졌지만 이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한층 더 격렬해질 뿐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파란 장터의 한가운데에서 펼쳐진 우리 민족의 격정적인 시위와 3.1운동 당시 가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화수위 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19년 3월 하순 파란장터에는 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던 장터에는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순식간에 울려 퍼지게 된다. 수천 명의 시위 군중은 마침내 파란 주재소를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러대는 주민들에게 무자비한 탄압과 위협적인 소총 발사로 연민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이정근 의사가 수습됐다. 3.1만세 운동이야말로 전국에서도 가장 치열한 반일 사상의 아주 군국탄하게 되는 그런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공을 대했지만 여긴 맨손으로 일본과 싸우다가 장년 직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중은 여기서 봉기를 멈추지 않고 4월이 돼서도 힘겨운 투쟁을 계속한다. 1919년 4월 1일 밤 7시 수천리 개죽산의 봉화를 신호로 교암리 쌍봉산, 하탄면 천덕산, 석고리 무봉산, 어운리 남산 등 각 산봉우리에서 일제히 봉화 횃불 시위가 전개된 것이다. 이처럼 화성 지역의 독립운동은 일제 비인도적인 탄압으로 인해 더욱 거세고 극심한 항전으로 변모하게 된다.
윤하결, 고주리 김성열, 제암리 안종호 등이 3월 1일 서울의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돌아와 비밀리에 독립운동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 세력과 전전의 세력과 또 수천의 교회도 있었고 제암리 교회도 있었고 그 교회를 잡아오는 세력에 저도 합류해서 그 어떠한 뭐 경쟁이라고 했다 뭐 같은 나라를 위한 독립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부정의지가 경쟁적으로 계속 경연한 시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19년 4월 3일 석보리, 주곡리, 수촌리 사람들은 장안면 사무소로 몰려가 돌과 몽둥이로 파괴하고 사무소 내에 비치된 서류와 집기를 불태웠다. 정오를 지나 쌍봉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내려온 1,500여 명의 군중들은 우정면 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리 주재소로 가는 도중 한강리 광장에 모여 화수리 주재소 습격을 모의한다. 화수리에 도착한 일행은 주재소를 향해 돌을 던지며 불을 놓았으며 주재소 안에 있던 순사 가와바다가 총을 쏘며 도망치자 돌과 몽둥이로 살해했다. 바로 우정면 학교 형제는 일본 순사 가와바다를 처단하는 등 아주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항쟁을 했습니다. 이러한 화수리 항쟁은 바로 평화적인 만세 시위와 그 후에 안주와 러시아의 무작정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화수리 항쟁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무력 항쟁은 단순 소유 사건이 아닌 내란죄로 규정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 1919년 4월 4일 새벽 어둠의 장막을 찢으며 사방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메아리친다. 일본 순사를 처단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일본 수비대는 화소리를 급습했다. 수비대들은 집집마다 불을 놓고 보이는 주민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구문했다. 그 당시에 4월 4일 날이요. 행랑은 다 타버리고 안치도 타서 올라가는 것 사람 꺼서 안채만 이거 맞아서 제가 나서 자랐습니다. 이게 바꾸고 있고 총선도 그렇고 지지가 나라채 안 먹어요. 한 번을 이상한 한 번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우정, 장안면, 팔탄면, 향남면 등 시위 진원지 역할을 한 마을들을 습격 강파하고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시위 주무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빼앗으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자, 이 첨예한 대립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급기야 일제는 시위 진압의 차원을 넘어선 공격적이고 자주적인 만세 시위를 적극 차단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일본의 보복 만행 가운데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한 제암리는 속칭 두렁바위로 불리는 조선 후기 전형적인 시족 중심의 농촌마을이었다. 3.1운동 당시 전체 33 가구 가운데 2가구를 제외하고 소능 안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으며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다. 1919년 4월 13일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의 아리따 중위가 이끄는 보병 11명은 바란에 도착했다. 이들의 임무는 진압작전이 끝난 바란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바란 내 다른 지역의 시위 주모자들은 2차에 걸친 검거작전으로 대부분 체포된 반면 바란 시위를 주도했던 제암리 주모자들은 체포되지 않자 아리따는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제암리를 처벌하기로 결정한다. 아리따는 4월 15일 오후 부하 11명을 인솔하고 일본인 순사 1명과 순사본 조희차, 바란에서 정비소를 하고 있던 사사카의 안내를 받으며 제암리에 도착합니다. 아리따는 순사 1명과 보병 2명을 붙여 주민들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마을의 성인 남성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했다. 이후 아리따 중위가 사격 명령을 내렸고 교회당을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은 창문을 통해 사격하고 집더미와 석유를 끼얹어 부르짖었다.
나라를 지배한다는데 그걸 갖다 잘 사람에다 끼우고 최대한테 자살을 이거 다 갖다 끼우고 우주자로 과학에서 사람한테 그냥 천리가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그게 나오고 나도 그냥 어디 하다보면 연구되는 오면 알아서 만세를 후에 그런 데 이제 초대를 했고자 했고 10월날 10월서부터 작업을 다 허락하였고 그러면 이제 무슨 주고 허락을 거예요. 폭발을 걸려고 치료해서 이런 하고 불지로 사격하고 튀어나온 사람은 촉하는 맺지 못치고 교회에 불이 붙자 2명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무참하게 살해되고 조경태는 상으로 피해 간신히 살아남았다. 수비대는 민가에도 불을 지르기 시작했고 집 한두 채만을 남긴 채 재앙리는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마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온 강태성의 아내와 홍원식의 부인은 교회에 접근하자마자 일본 수비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그때만 따다가 상승을 따다가 잡아나가고 성당을 나가거든요. 지금은 주변에 상의가 되고 아래쪽 따르면 거기다가 지금도 그거하고 장난하는 것처럼 거기서 지금은 강태성 군은 아주 책임도 찾아오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런 특정 사회들이 끌려오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저기 들어가고 나오더라는 이렇게 아니더라는 게 큰 판단에서 한번 지어주지도 않는 것들을 불법을 지어서 특별히 콘서트들을 끔찍한 학살 현장을 본 재앙리 사람들은 그들이 다음날도 몰려와 처자식까지 죽인다는 소문에 산속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미처 피신하지 못한 전동대, 김순희 여인은 일본 수비대에 끌려가 오진 고문을 당했다. 재앙리 교회에서 주민들을 참살한 아리따는 곧바로 패탄면 고지력을 당했다. 일본군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김웅렬의 집으로 들이닥쳐 김웅렬을 비롯 집안에 있던 김성렬, 김세열, 김주호, 김준하, 김은국 등 일가족 6명을 포박하고 바람장터 시위에 앞장선 주동자의 행방을 추궁했다. 이에 김웅렬이 대답을 하지 않자 아리따는 김웅렬 가족을 집기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차례차례 목을 베고 난도질에 참혹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수비대들은 6명의 시체를 모아놓고 집가락에 짚을 날라다 쌓아놓은 후 불을 질렀다. 일본 놈들이 이제 오로와 붙이고 써가지고 바깥에 수색을 해가지고 전폭을 해서 그 집 뒤에 그쪽 밭이 거기 가가지고 그 총알을 찔러오지 이제 통을 내고 뭐가 치고 해서 칼날 것도 듣고 그 거기다가 통나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을 지더니 그게 다 타고 묶어지지 모르나. 재앙리에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 일부러 알려지게 된 것은 언더우드, 커티스, 테일러 일행이 수천리 현장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 우연히 재앙리의 참상을 목격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 뒤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는 4월 18일 단독으로 재앙리와 수천리를 방문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부상자들을 도왔다. 스코필드는 비록 당신께서 4.1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4.1운동의 34인가 33인가 34인이라고 할 정도로 3.1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일제 만행과 만행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허가 된 재앙리에서 시신을 수습하려 했던 선교사 스코필드는 불에 탄 시체들이 한 덩어리로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과 당황에 휩싸였다. 선교사 스코필드는 시신을 모아 향남면 보일이 공동묘지에 평토장을 했다. 지금 소리를 지금 소리를 들고 소리를 하고 내가 그 때다가 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그렇게 거기다가 그려다가니 이게 공연한 것들을 잘 끌려놓는 그것 중에서 나는
완전히 그 상태로 공동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더 시대는 그 후 1982년 9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숨져간 23번의 피맺힌 시신과 유품이 제암리 마을의 생존자인 전동래의 증언으로 발굴되어 제암리 뒷산 합동묘소에 안장됐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처참한 학살 행위와 무고한 희생은 비단 화성 지역뿐만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입니다. 하나 아픈 기억이라고 해서 전부 묻어두고 잊으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족적 항쟁의 역사와 아픔이 묻혀있는 이 땅. 끊임없는 저항과 독립을 향한 의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숨져간 민족의 영혼들. 우리는 암흑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선조들의 고귀한 너를 기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롭게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제 화성시의 3.1운동은 지나간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닌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정신적 지표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